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묻혀버린 핏줄의 기억만큼은 그 어떤 재력가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신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로 불리는 태산그룹의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한 성벽 같았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비릿한 욕망과 서글픈 통곡이 교차하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력부 검사 준수는 오늘 그 거대한 성벽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태산그룹 김 회장의 실종된 아들 도연을 사칭하며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희대의 사기꾼 태우를 검거하기 위한 최종 수사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태우를 자신의 아들이라 확신하며 곁에 두고 있었고 준수는 그 가짜 가면을 벗기기 위해 김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준수가 안내받은 거실은 웬만한 집 한 채 값은 훌쩍 넘을 법한 고가의 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시선을 단번에 빼앗은 것은 화려한 명화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준수는 순간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매, 왼쪽 눈썹 끝에 작게 남은 흉터, 그리고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것은 준수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준수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보육원에서 자라며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독하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벌 회장의 집, 거실에 내 어릴 적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준수의 심장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혼란에 빠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산그룹의 주인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준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도연이 사진이라네. 30년 전 유괴되던 날 아침에 찍은 마지막 모습이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소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아드님입니까? 김 회장은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사진 속 아이가 도연이고 자신이 그 아이라면 지금 김 회장 옆에서 아들 행세를 하는 태우는 도대체 누구이며 김 회장은 왜 진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화려한 수트를 입은 태우가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준수를 비웃듯 바라보며 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검사님이 제 과거가 궁금해서 오셨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저는 진짜니까요. 태우의 눈빛은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김 회장은 그런 태우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수에게 이제 그만 나가보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준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단순히 가짜 아들이 판을 치는 사기극 이상의 30년 동안 골마 터진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회장의 아내이자 도연의 친모인 정 여사는 준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준수의 모습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뒷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수는 저택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유년 시절 기록이 담긴 보육원 서류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버려진 아이라고만 생각했기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준수는 검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30년 전 태산그룹의 후계자가 왜 유괴되었는지, 그리고 왜 범인이 아닌 보육원에 맡겨져 검사로 자라나게 되었는지, 그 배후에는 김 회장의 비서실장 오비서와 태우의 은밀한 거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이제 가짜 아들 태우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태산그룹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지던 날 누군가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한편 정 여사는 준수의 유전자 샘플을 몰래 확보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태우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오비서와 함께 준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저택을 빠져나온 준수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신의 뿌리가 그 낡은 사진 한 장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수는 곧장 자신이 자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수녀는 이제는 빛바랜 기록부를 꺼내놓으며 준수가 처음 이곳에 오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록부에는 준수가 발견된 장소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지만 한 가지 기이한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가 맡겨진 지 일주일 만에 익명의 독지가가 준수의 이름으로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그 후로도 매달 준수의 양육비가 꼬박꼬박 입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수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곁에 둘 수도 없어. 이곳에 살아있는 유령처럼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각 태산그룹 저택 안방에서는 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준수가 마셨던 찻잔을 손수건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 몰래 유전자 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친정 조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훈아, 부탁이다. 비밀리에 이 찻잔에 남은 타액이랑 내 머리카락 좀 대조해줘. 아무한테도, 특히 회장님한테는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정 여사의 눈에는 3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던 날의 그 처절한 눈물이 다시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짜 아들 행세를 하며 탐욕을 드러내는 태우가 아니라 차가운 눈빛 뒤에 슬픔을 간직한 채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검사 준수가 자신의 혈육임을 말입니다. 한편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 오비서를 불러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준수라는 그 검사, 뒷조사 어디까지 됐나? 그놈이 사진을 보고 동요하는 눈치였어. 정 여사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태우가 가짜라는 건 우리만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준수가 선을 넘으려 한다면 10년 전 그때처럼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김 회장의 서늘한 미소 뒤에는 30년 전 아들이 유괴되던 날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유괴범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식은 후계자라는 도구일 뿐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친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쳐낼 수 있는 비정한 괴물이었습니다. 가짜 아들 태우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오비서를 조용히 불러내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한 배를 탄 거 잊지 마세요. 준수가 진짜 도연이라는 게 밝혀지면 30년 전 유괴 사건을 조작한 실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놈이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못하게 손을 써야 해요.
태우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비서의 약점을 쥐고 태산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우와 오비서의 은밀한 모의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긴밀하게 이어졌고 준수를 향한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검찰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밑에 설치된 수상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강력부 검사로서 수많은 위협을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장치였습니다. 준수는 차를 돌려 다시 태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마주친 정 여사는 준수를 보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며 준수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준수 검사님. 혹시 어깨에 반점 있지 않나요? 우리 도연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반점이. 준수는 정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의 왼쪽 어깨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신의 낙인이라 놀리던 진한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 여사와 준수의 눈물 어린 확인 속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하고 준수가 진짜 도연임이 증명됩니다. 정 여사의 떨리는 손이 준수의 어깨를 감싸 쥐었을 때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준수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검사라는 차가운 가면을 쓰고 범죄자들의 거짓을 발라내던 준수였지만 어머니의 본능이 담긴 그 뜨거운 눈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준수는 차마 정 여사의 눈을 바라보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정 여사는 준수의 침묵에서 확신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슴 시린 상봉의 순간을 깨뜨린 것은 저택 2층 테라스에서 들려온 김 회장의 차가운 헛기침 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은 마치 불쾌한 벌레를 보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오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달려와 정 여사를 준수에게서 떼어놓았고 준수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정 여사가 의뢰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99.9% 친자 성립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김 회장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보세요. 준수 검사가 그 청년이 우리 도연이에요. 진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요. 정 여사의 외침에도 김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 여사의 눈앞에서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망령이 들었군. 이미 우리 아들은 태우라고 저 옆방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검사놈을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딴 종이 쪼가리 들고 오면 당신도 이 집에서 제명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진짜 혈육에 대한 거부감과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준수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사 권남용이었지만 그 배후에 김 회장의 거대한 손이 움직였음을 준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준수의 신분증과 법복이 압수되는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방패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사직이 없다면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준수는 오비서의 과거 행적을 뒤지던 중 30년 전 유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노인이 지방의 한 요양원에 은신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노인은 당시 태산그룹의 정원사였던 박 씨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박 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수가 자신의 왼쪽 어깨에 반점을 보여주자
박 씨의 흐릿한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그때 회장님이 유괴범 전화를 끊지만 않았어도 박 씨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경쟁 기업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고 유괴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 경찰 신고는커녕 범인과의 협상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김 회장에게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기업 제국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죄책감에 평생을 숨어 지내왔고 오비서는 그 대가로 박 씨의 입을 막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준수가 박 씨의 증언을 녹음하고 요양원을 나서려 할 때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준수를 포위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가짜 아들 태우와 오비서의 수하들이었습니다. 태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가왔습니다. 준수야, 아니 도연아. 넌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야지. 왜 기어 나와서 우리 아버지 골치 아프게 해? 태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묵인 아래 준수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온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박 씨의 증언이 담긴 녹음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자신을 덮쳐오는 어둠을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힘없는 아이였지만 지금의 준수는 진실의 무게를 아는 남자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준수는 정 여사가 보낸 의문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탈출합니다. 김 회장은 준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뇌물수수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고 준수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지하세계로 숨어듭니다. 태우의 수하들이 준수를 덮치려던 일촉즉발의 순간 적막한 요양원 마당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대형 세단 한 대가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김 회장의 눈을 피해 정 여사가 평생을 들여 포섭해온 충직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남편의 비정함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아들을 2번 다시 잃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군대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준수는 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김 회장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사에는 태산그룹 아들 사칭 검사 알고 보니 거액의 뇌물수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준수를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준수는 정 여사가 마련해준 비밀 안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준수는 박 씨의 증언이 담긴 녹음기를 수없이 되뇌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그날의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준수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안가의 문이 열리며 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해진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피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니 준수야. 내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다.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식까지 제물로 바친 괴물이야.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이 엄마가 가진 지분을 모두 너에게 넘기마. 정 여사는 김 회장 몰래 태산그룹의 핵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은 김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실탄이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은 가짜 아들 태우는 이제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비서와 공모하여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허위 진단서를 조작하고 김 회장의 인감을 도용해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우에게 김 회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젠가 잡아먹어야 할 늙은 사자에 불과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키운 가짜 아들의 칼끝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진짜 아들인 준수를 파멸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이 눈을 가린 노회한 회장의 말로는 그렇게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정 여사가 넘겨준 지분을 바탕으로 태산그룹 주주총회에 직접 등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위험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준수는 정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김 회장이 30년 전 유괴범에게 건넸던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그 돈이 결국 오비서의 세탁 과정을 거쳐 지금의 가짜 아들 태우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유괴 사건 자체가 김 회장의 묵인과 오비서의 설계, 그리고 태우라는 가짜 아들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자작극의 연장선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주총회 당일 태우가 회장 취임 선언을 하려는 찰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정장을 갖춰 입은 준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 씨의 증언이 담긴 녹음기와 30년 전 유괴 사건의 전말이 담긴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단상 위에 있던 김 회장은 사색이 되어 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내를 가로지르는 서늘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는 태산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실종된 진짜 아들 도연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던 검사로서 여기 계신 김 회장과 가짜 아들 태우의 모든 범죄 사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준수의 선언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김 회장과 오비서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진실을 마주한 주주들과 언론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궁지에 몰린 태우는 김 회장을 인질로 잡고 최후의 도박을 벌이고 준수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천륜 사이에서 고뇌하게 됩니다. 과연 준수는 30년의 한을 풀고 진정한 태산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비정한 아버지 김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까요? 주주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영상 속에서 김 회장과 오비서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자 장내는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버렸던 비정한 아버지의 육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상 위에 있던 태우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사기꾼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태우는 곁에 있던 김 회장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칼을 들이댔습니다. 다 비켜. 여기서 나가는 놈 있으면 이 영감탱이 목을 따버릴 테니까. 30년 전 진짜 아들을 유괴했던 비극이 이제는 가짜 아들에 의한 인질극으로 반복되는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준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차분하게 태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하며 다져진 담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우야, 그 칼 내려놔. 내가 죽이려는 그 노인은 이미 30년 전에 자기 자식을 죽인 유령일 뿐이야. 그런 인간을 인질로 잡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준수의 차갑고도 묵직한 목소리에 태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준수를 보며 난생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내쳤던 진짜 아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유일하게 자신을 구하러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김 회장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우가 흔들리는 틈을 타 정 여사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고
준수는 몸을 날려 태우의 팔목을 제압했습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태우는 바닥에 맺혀졌고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하던 오비서 역시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우는 끌려가면서도 나만 죽을 것 같아? 저 영감이 시킨 거야. 라며 끝까지 비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장내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준수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준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당신을 구한 건 천륜 때문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당신의 죄를 낱낱이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이후 태산그룹은 정 여사와 준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30년 전 유괴 사건 은폐 및 비자금 조성,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준수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준수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수는 정 여사와 함께 30년 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실종 아동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 여사는 비로소 아들의 손을 잡고 평생의 한을 풀었으며 준수는 검사직으로 복귀하는 대신 태산의 경영권을 정직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시 정의를 세우는 법의 수호자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수는 30년 전 자신이 발견되었던 그 낡은 보육원 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눈물 대신 미소를 되찾은 어머니 정 여사가 함께였습니다. 준수는 품 안에서 거실벽에 걸려있던 그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게요. 준수의 선언과 함께 불어온 따스한 바람은 30년의 긴 고통을 씻어내듯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